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2월 18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2024년 선거의 해를 맞아 미국, 그 가운데서도 미국 정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저희 채널에 없어서는 안 될 크리티컬 에셋, 내셔널 트레저, 보물, 국보. 사실 저는 챗 GPT가 맘만 먹으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근데 이분은 아마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분이죠.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제 짝꿍,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2월은 짧잖아요. 올해 뭐 그 4년에 한 번씩 그 립 이어라서 29일이 있는 달이라고 하지만 뭐 2월은 원래 짧아서 그런지 시간이 진짜 후딱후딱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사실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다가 그러니까 달력을 봤는데 벌써 2월 18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다음 주 지나면 이제 2월 끝이에요, 사실상. 진짜 사실상.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오늘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쉬어 있는데 저희가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어제 사실 그 프린스턴 대학교 농구 경기를 보고 왔잖아요. 남자 농구 경기, 그 아이비리그 농구 경기를 보고 왔는데 경기가 워낙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중요한 경기였어서 되게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아무튼 목이 좀 터져라 응원을 했더니 목이 약간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으시네요. 제가 어제 그 프린스턴 농구부에 제이비언 리라고 엄청 에이스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응원을 하고 왔죠. 쇼츠 영상으로도 짧게 찍어놨는데 그걸 아직 이제 올리진 않았는데 그 제이비언 리라는 선수가 올해 이제 2학년이죠. 작년 신입생, 작년에 루키였고 올해 2학년인데 가드 포지션은 뭐 슈팅 가드, 포인트 가드를 왔다 갔다 하는 가드인데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캐나다 출신인데 이름이 리라서 라스트 네임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어머님이 한국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언젠가 아무튼 이 선수와 친해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아무튼 하면서 또 농구 자체가 워낙 재밌어서 막 프린스턴이 뭐 아이비리그가 농구 명문 뭐 그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교수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큰일 없는 되게 조용한 동네에서 훌륭한 즐길거리라서 그렇게 보고 왔는데 그래도 아무튼 목 잘 가다듬어 가면서 오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 에피소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뉴스 해설을 짧게 가지고 와서 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요즘에 지금 미국 정치 관련해서 주로 그 뉴스가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뉴스 해설을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은 짧게만 준비했습니다. 정말 짧게 몇 가지만 해보자면은 자, 우선 양당,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뭐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 이 말씀을 저희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뭐 바이든도 트럼프도 공식적으로 후보가 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선도 그 일정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갈 무렵 또는 올라가고 나서 2월 24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있고요. 사흘 뒤인 2월 27일에는 미시건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날 모두 경선을 치릅니다. 두 곳 모두 투표 방식은 이제 프라이머리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미 경선을 2월 3일에 치렀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뭐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공화당도 니키 헤일리 후보가 뭐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제 어렵지 않게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은 뭐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미시간에서 경선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경선에 나온 후보들 몇몇의 이야기보다 이미 이제 그 사실상 굳어진 바이든과 트럼프 그 두 명 앞에 놓인 암초들에 관한 뉴스가 아무래도 이래저래 많았던 지난 2월, 그 다음에 지난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를 2월 9일에 녹화했으니까 그 뒤로 한 열흘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그 사이 나온 뉴스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지난 에피소드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로버트 허 특검의 바이든 대통령 뭐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그 발표했던 수사 결과 보고서, 거기서 엉뚱한데 뭐라 그럴까요?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그 결정한 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 뭐 이대로 괜찮을까? 기억력 자꾸 오락가락하더라.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뉴스의 중심에 있던 지난 한 일주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뉴욕주 대법원, 그러니까 맨하탄 대법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뉴욕주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걸렸던 게 있었는데 그거의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최종 판결 아니죠. 그 뉴욕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이제 트럼프에게 3억 5,400만 달러, 이자까지 합하면은 4억 5,350만 달러.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6천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벌금과 과징금으로 내라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게 아무리 트럼프가 부자라도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액수만 보고도 이제 또 큰 뉴스가 됐는데, 지금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렸던 형사 사건과는 이제 별개의 민사 소송인데, 트럼프가 이제 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뉴욕주에서 저지른 어떤 여러 가지 뭐 금융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난 판결입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세금을 낼 때는 트럼프가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낼 때는 자산을 굉장히 축소해서 신고를 해서, 반대로 손해를 굉장히 부풀려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덜 내고 탈세를 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떤 사업상 계약을 맺을 때는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자산을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받거나 뭐 이런 그런 경영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해서 탈세 또는 어떤 금융사기를 통해서 취한 이득이 막대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전혀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complete lack of contrition, 전 contrition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회개, 뭐 뉘우침 그런 뜻이던데, 그게 전혀 없다면서 이제 그 법원이 트럼프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4억 5천만 달러 가까운 벌금을 명령하고, 또 3년 동안 뉴욕주에서는 어떤 회사의 고위직도 맡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욕주에서는 기업하지 말아라. 기업할 수 없다. 3년 동안.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트럼프뿐 아니라 트럼프의 당연히 트럼프가 되게 가족회사잖아요. 트럼프 코퍼레이션 자체가. 그래서 트럼프의 자식들과 또 트럼프를 돕던 주요 임원들, 회사의 임원들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항소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한 자신을 향한 오랜 마녀 사냥이라고 맹비난하면서, 특히 이 기소를 이끌었던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의 법무장관이죠. 뉴욕주 검찰총장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대부분 트럼프 기소 관련 이제 소식들은 다 형사랑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민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이제 가슴 아파할,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벌금이랑 이자까지 하면 6천억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부자긴 하지만 6천억씩 캐시로 들고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캐시로 벌금을 다 낼 수 있는지, 뭐 없으면 뭘 팔아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플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실 형사 소송도 선거에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민사 소송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를 더 부풀려서 그거를 뭐 이용을 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한 비즈니스맨 이런 이미지에도 약간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 그런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라도 6천억 원의 이만한 캐시를 가지고 뭐 은행 계좌 포함해서 그거를 직접 낼 수는 없을 거고, 회사를 팔거나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뭐 이럴 거라는 이제 예상이 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벌금은 벌금이라도 이미 워낙 소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가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이는 그 선거 자금의 적잖은 부분을 지금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바로 이 뉴욕주 법원의 판결이 난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부터 트럼프가 이제 좀 굿즈 판매라고 할까요?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되게 인플루언서고 하니까. 그래서 막 $400짜리 그 운동화 신발을 막 팔기 시작했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고. 유세에서 막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트럼프스럽게 되게 금박은 아니겠지, 아무튼 금색 그런 신발을 왠지 저거 사면은 나도 부자 될 것 같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저 신발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민주당이랑 어떤 특정 언론에서는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그 세계적인 그런 공급망, 그 서플라이 체인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지 않더라도 그 신발을 만드는데 들어간 모 가운데 하나는, 최소한 일부분은 뭐 중국을 거치지 않은 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뉴스 해설은 그래서 이 정도로 줄이고 한 가지 짧게 광고 하나만 하면은, 제가 그 얼룩소 있잖아요. 얼룩소가 그 소셜 글쓰기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콘텐츠 플랫폼. 거기에 아메리카노에서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을 틈틈이 이제 정리해서 글로 남겨놓으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글은 지난해 3월인가 4월에 올려놓은 그 계정이 있어요. 저희가 아메리카노 시즌4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시작하면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을 따로 텍스트로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정을 만들고 2개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거에 바쁘고 해서 글을 못 썼다가 아메리카노 2024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거에 관해서 하는 얘기들은 좀 쭉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다시 쓰기로 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글은 이제 올려놨는데, 앞으로 글감을 좀 이제 열심히 모아보는 마음으로 틈틈이 글을 써볼 테니까 아메리카노를 재밌게 듣고 보고 계신 애청자분들이라면은 얼룩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얼룩말 아니고 얼룩소죠. 제가 얼룩소에 다시 형아 글 쓰기로 했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얼룩말에 한참 있다가 얼룩말에 글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네, 여기에 뭐 애청자분들이 질문 같은 것도 올릴 수 있나요? 네. 글을 쓰는 플랫폼은 그대로 있는데, 얼룩소에서 그 최근에 새로운 기능 같은 걸 하나 추가했다고, 소셜 인터뷰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느낌이면은 저한테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직접적으로 빨리 거기에 답을 드리는 그런 코너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답 쓰다가 잘 모르겠는 거는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이거 뭐가 맞지? 참고할 만한 논문이나 기사 뭐가 있을까? 하면은 교수님의 그 코칭을 받아서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늘 그렇듯 아메리카노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자세한 분석을 유혜영 교수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지지난 에피소드에 왜 트럼프는 어떻게 공화당을 장악했나 그 과정을 한번 쭉 짚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가 중요하고, 세계화,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그게 미국에 끼친 영향이 트럼프의 부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때 나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경제정책, 이제 그 가운데서도 무역정책이 각각 어떻게 다르길래 유권자들의 표가 갈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 지점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 텐데,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먼저 이제 교수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줄기를 한번 쭉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한국에 계신 뭐 다양한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면 뭐 대중국 정책이라든지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 같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게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무역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상황,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변화 이런 걸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여서 네. 오늘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세계화가 뭐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그렇죠, 블루칼라 그렇죠.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재임 기간의 무역 정책, 특히 이제 중국을 향한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다음에 사실 요즘에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 아, 그렇구나. 네,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여론이 어떨지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종혁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 민주당과 공화당 중요하죠. 사이에서 뭐 중국에 대한 여론의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뭐 결론은 크게 없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뭐 그 중국에 대한 정책이나 무역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뭇 달라 보이지만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다. 네. 바이든 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뭐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그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정책의 차이가 또는 어떤 레토릭의 차이가 올해 대선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자연스럽게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렛츠고. 네, 이제 세계화와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서 2016년 네.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그리고 현재 공화당 후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 저희가 백인 노동자,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이 블루칼라 유권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유권자층이 전체 유권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들의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 지지층이 갑자기 트럼프라는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공화당으로 대거 넘어간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0년 선거부터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별로 뭐 학계든 언론이든 크게 이 그룹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승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석 기사가 나왔죠. 네, 도대체 그렇죠.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전통적인 제조업을 이제 많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분야에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정말 세계화가 가져온 뭐 장점 말고 실제로 세계화라는 게 항상 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당선 이후에 세계화가 가져온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이제 영향 이거를 이제 부각시킨 많은 연구들이 소개가 됐는데 네,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나왔던 연구인데 2013년에 MIT에 있는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오터라는 뭐 어마어마한 학자죠. 네. 노동경제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공저자들과 함께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논문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차이나 샥이 아니었나요? 네, 그 논문 제목은? 논문 제목은 이제 차이나 신드롬인데. 그렇구나. 네, 그 차이나 신드롬, 뭐 수입 경쟁이 미국에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고 그 논문 안에서는 이제 차이나 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나온 책 이걸 묶어서 이제 책을 쓰지 않으셨나요? 아닌가? 책을 쓰진 않았고 그 뒤에 후속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차이나 쇼기 어떻게 선거에 미쳤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네네네. 근데 이 논문에서 네네네. 이제 중국이 이제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WTO죠. 네. WTO에 진입을 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사실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 안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정말로 영향을 받았는지,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많은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는지를 네.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이 2013년에 오터 교수가 쓴 논문이 네. 공저자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공장을 떠올리잖아요. 1950년부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뭐 꾸준히 줄어들긴 했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은 뭐 농업 인구가 줄어들었듯이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조업도 5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근데 이 줄어든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거를 자동화가 돼서 기계가 하던지. 근데 그 이제 제조업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세계화를 이제 오터 교수랑 공저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과 가장 비슷한 거를 만들던 지역. 그럼 그런 지역은 이 차이나 쇼크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차이나 쇼크가 컸던 지역일수록 제조업이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중이 훨씬 크더라. 좀 급격하게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삶이 당연히 거기에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이제 급격히 팍팍해졌겠네요. 네, 그래서 이 숫자로 보면 사실 1991년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제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산 이제 수입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됐거든요. 91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16년에 10%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미국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독일에서도 수입을 하고 다른 나라에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에서 수입하는 나라들을 봤을 때 91년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1%밖에 안 됐는데 2016년이 되면 그게 10%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입품 가운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91년에 1%였는데 2016년에 10%로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업 중에. 네, 제조업 분야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좀 낮네요. 저는 막 훨씬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나라가 사실 미국이 교역을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캐나다라든지 EU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한 나라가 사실 제조업 전체 수입의 10%를 차지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물론 저희가 자주 접하는 뭐 의류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보이는 것들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서 편집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런 다큐도 있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막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한 달 살기 미국에서. 네, 이제 답은 살 수 없다. 못 산다. 막 당장 애를 뭐 먹일 수도 없고 분유통부터 뭐 해서 뭐 장난감도 진짜 다 치워야 되고 집 말 그대로 집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하지만 제 느낌은 그렇지만 10%는 절대로 작은 수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당장 20 몇 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말 특히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지역이 미국에서 경합주들,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건, 위스콘신 이런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승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정말 미국에서 제조업이 이렇게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에 종사하던 블루칼라 백인들이 공화당으로 넘어간 게 진짜 다 중국 때문인가? 이제 사람들은 사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들어온 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쇼크였기 때문에 중국이 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학계에서도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여기 프린스턴 경제학과에 엘리아나 쿠지엠코 교수님 계시잖아요. 저희가 엊그제 그 뉴욕타임즈 저자인 데이비드 리온하트가 기자, 이제 북토크 하러 프린스턴에 왔는데 거기 이제 사회를 보셨죠. 네, 사회를 보셨죠. 그 다음에 그 앵거스 디튼 교수가 같이 패널 토론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을 앞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앵거스 디튼 교수는 또 아메리카노에서도 그 저희 3번째 시즌에 나종호 교수님과 같이 책을 읽기도 했었고요. 네, 섭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엘리나 쿠지엠코 교수와 또 공저자들이 전미 경제학회 이제 American Economic Review AER이라고 경제학에서 가장 뭐 저명한 저널 중에 하나인데 네네. 여기에 나올 논문에서 뭘 보여주냐면 사실 이 중국 이전에 나프타라는 게 있었다. 여러분들 뭐 나프타 뭐 기억하시나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기존에는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중국이 WTO에 들어왔을 때의 그 쇼크에 비하면 그렇게 뭐 미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고 특히 뭐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크게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향을 바꾸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통념이 그랬는데 뭐 제대로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건 없었죠. 근데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1994년에 이게 체결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네.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 역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공화당으로 옮겨가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언제 이 논의가 시작됐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캐나다, 북미라고 하면 저희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세 나라 사이에는 뭐 교류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가면은 미국 핸드폰 뭐 안 바꾸고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따로 그 유심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네, 그 무역 뭐 교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뭐 세 나라 사이에 교류를 할 때는 뭐 관세라든지 이런 걸 없애자. 그다음에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더 뭐 자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혜택을 주자. 이런 논의가 제가 찾아봤더니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에 나갈 때 그 당시에 북미 자유무역 지대라는 지역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세웠다고 해요. 공약 중에 하나였나요? 네, 그 공약 중에 하나로 이제 관세를 없애는 거.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보수. 그렇죠. 뭔가 무역 장벽을 없애고 세금을 자유무역, 그 다음에 친시장,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뭐 이런 거를 세웠던 어떤 정치인이니까.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80년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고, 그리고 88년에 이제 조지 H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과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것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도 공화당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1992년 말 이제 빌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해에 협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대통령끼리 협정을 했다고 바로 그게 발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미 FTA 뭐 생각해 보시면 의회에서 비준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미국이랑 캐나다 내부의 노동계라든지 환경계가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준하면 안 된다. 이런 국내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1월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비준을 밀어붙인 거예요. 공화당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협상해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거지만 뭐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여기에 반대하고 그랬던 건 전혀 아니군요. 오히려 오케이 이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 비준까지 해서 내 레거시로 삼아야겠다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거죠. 그게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정말 기존에 없던 캐릭터, 완전 새로운 캐릭터라는 것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무역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반대하는 주요 정당, 민주공화당 통틀어서 그런 정치인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를 봐도 알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이 막 12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명 이런 거를 같이 의회에 보내서 비준을 빨리 시켜라. 압박을 한 거구나. 네, 압박을 해서 네네. 1993년 이제 11월 클린턴 이제 첫 해에 이제 비준이 됐고 1994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죠. 발효가 됐습니다. 물론 나프타가 발효가 되면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많죠. 미국에서. 많죠. 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을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기면서 비용 절감을 해서 이윤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그런 투자를 미국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데 뭐 항상 이 정책에는 위너와 루저, 그러니까 승자와 이제 패자가 있듯이 빛과 그늘이 있고 네, 그렇죠. 이 나프타에도 이제 이
피해를 보는 미국 내에서의 유권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쿠지엠코 교수와 공저자들이 보여주는 게 나프타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나프타 쇼크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확실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근데 이 제조업이 어떤 분야였냐면 옷, 네. 그다음에 뭐 신발, 가죽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역,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 많긴 해요. 테네시,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 이런 부분, 이런 주에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동시에 보시면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러스트벨트 여기에서도 나프타의 타격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네요. 그 쇼크를 이제 색깔별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줘서 말 그대로 그 나타낸 그 미국 지도를 보면은 제조업이 많았던 지역, 그 다음에 이 나프타가 체결돼서 발효되고 나서 타격을 받은 지역이 어디인지가 되게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2003년까지 미국 전체 수입품 중에서 중국산 비율보다 멕시코산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아, 2003년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산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WTO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한 거구나. 네, 근데 그 전에는 어쨌든 ม็xi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훨씬 많았다라는 게 당연히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에 영향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했으면 미쳤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이나 보고서가 많은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 있잖아요. 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1994년 나프타가 체결된 이후에 35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미국에서? 네. 근데 반면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12만 개에서 55만 개로 네, 증가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만들던 뭐 조립하던 자동차를 멕시코 가서 조립하면은 훨씬 더 인건비가 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세도 없앴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나타난 결과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프타 체결 당시에 멕시코의 임금이 미국 임금의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노동비를 절감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멕시코로 많이 넘어갔고. 그렇구나. 그래서 당연히 이런 큰 경제적인 변화가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일자리가 나프타 쇼크가 컸던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지역 나프타 쇼크를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원래는 민주당의 표를 던졌다고 해요. 특히 이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특히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남성들 사이에서 나프타 쇼크 이후에 공화당으로 빠르게 이제 지지 정당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그 두 에피소드 전에 막 그 그래프 보면서 1996년까지는 빌 클린턴이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한테 그 표를 뭐 조금이지만 더 받았는데 2000년에 갑자기 그 부시 대 고어 그 선거에서 그 부시가 더 많이 받았더라 하면서 이게 나프타 아닐까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쿠지엠코 교수랑 그 공저자들의 논문이 그거를 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주장 아르규먼트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종합해 보면 차이나 쇼크, 나프타 쇼크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 이제 세계화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중국의 WTO 진입을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가 됐고 그 가속화를 통해서 이익을 받은 집단도 당연히 있지만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던 이제 노동자들 이제 제조업 분야에 훨씬 백인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 직접적인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원래 지지했었는데 공화당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세계화가 어떻게 미국 유권자들, 그 다음에 특히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봤고,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중국을 소위 말해서 중국 때리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 무역 정책, 그다음에 대중국 정책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가 특히 되게 재미가 있고 좀 기대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아메리카노 2016을 했다면은 만약에 그때 못했지만
2016년에 막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를 했다면은 트럼프가 하는 말, 공약, 약속을 위주로 뭐 좀 예측을 해보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트럼프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공화당이 뭐 이러니까 공화당의 기존의 주류에 뭐 비슷한 게 정책을 편다면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을 텐데 지금은 저희가 어쨌든 그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가 실제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엔 또 공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큰데 트럼프의 그럼 중국 그 대중 정책은 실제로 무역 그 분야에 있어서 어땠나요? 네, 이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 2016년에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엘리트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적극 이제 끄집어내서 이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들의 굉장히 뭐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네. 또 이게 굉장히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좀 훨씬 더 강력한 공격, 트럼프로부터의 공격이었던 게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 클린턴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납타를 비준했다는 맞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트럼프가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클린턴을 공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힘들지 이렇게 된 거 나프타 때문이야 라고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나프타 누가 체결했어? 누가 비준했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건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때 협상을 한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서명한 거는 빌 클린턴이었단 말이죠. 민주당. 근데 그 빌 클린턴의 아내가 부인이 지금 자신의 뭐 그 경쟁 상대로 나오니까 트럼프에게는 아주 좋은 뭐 공격 먹잇거리였죠. 먹잇감이었죠. 그리고 2020년 선거 때도 사실 또 그랬나요? 바이든이 이제 후보였잖아요. 근데 바이든에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게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는데 미국에 굉장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고 네. WTO 가입 전에 미국이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줬어요. 오, 그러니까, 외교 거기서 나오는 그 최혜국 대우. 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가 이제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뭐 장난감에는 관세를 3%만 매긴다. 라고 하면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거는 중국산 장난감에게도 우리가 3%만 다른 나라랑 똑같이 이제 매겨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네 중국이니까 우리가 20% 매길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WTO에 가입을 한다는 게 그 멤버가 된다는 건 자체가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건데 WTO 회원국들끼리는 서로 다 그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게 자동으로 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01년 12월에 미국이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이제 해줬어요. 근데 이때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었거든요. 상원의원을 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상원에 있을 때 공적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세계 무역 질서로 끌어내서 이제 협력하는 그런 동반자로 만들었다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트럼프가 그 20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이제 비난을 2020년 선거 때도 했던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아무튼 선거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이걸 활용하고 아무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2016년에 되고 나서 그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은 그러면은 그렇게 맹렬히 비난했던 대로 뭔가 행보가 많이 달랐나요? 네, 실제로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죠. 기억납니다. 네, TPP 오바마 때는 이제 TPP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탈퇴를 바로 선언을 했고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상 자기가 재협상하겠다. 항상 그 트럼프가 캠페인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협상을 진짜 잘한다. 자기 책 제목도 이제 Art of Deal. 그죠. 그래서 협상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라고 이제 협상을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이 협상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재협상을 해서 미국에 굉장히 유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프타 이름도 USMCA로 바꿨어요. 저는 처음에 USMCA가 뭐의 줄임말이지 했더니 보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그래서 USMCA인데 뭐 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프리 트레이드를 빼고 싶었던 건가요? 그 말에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트럼프 내각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트레이드가 프리인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공정한 프리 트레이드 대신에 페어 트레이드를 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름도 바꾼 것 같고 실제로 이 USMCA 조항을 보면은 그 미국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에 뭐 그냥 볼 때는 유리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뭐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을 적어도 75% 이상 써야 무관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나프타 하에서는 이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 비중이 62.5%였거든요. 그것만 넘으면은 관세가 면제가 됐는데. 네, 이제 그걸 훨씬 높여서 만약에 그 전에는 62.5%는 미국에서 생산된 걸 쓰고 30. 나머지는 뭐 한국에서 생산된 걸 썼으면 이제는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중을 높여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겠네? 이게 북미예요? 아니면 미국이에요? 북미? 네. 그러니까 캐나다나 뭐 멕시코 포함해서? 네. 그럼 멕시코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뭐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전반적으로. 있으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 조금 더 뭐 유리하게 조항 이제 이 무역 협정이 바뀐 그렇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그러면 이 무역 협정이라든지 트럼프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느냐, 근데 경제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임 기간에 가장 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무역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향한 맞습니다. 관세 전쟁이었죠. 네네네. 나프타가 뭐 아무리 나프타 뭐 멕시코 해도 멕시코도 트럼프가 많이 언급을 하긴 했죠. 주로 뭐 국경 문제, 그 다음에 그 라티노 이민자 문제, 이민자에 대한 뭐 되게 공격적인 발언, 혐오 발언 이런 걸로 주목을 받긴 했지만 관세나 무역 정책, 그 다음에 불공정한 계약을 뭐 협정으로 미국인한테 뭐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 대상으로 많이 지목한 거는 주로 뭐 대부분 중국이었어요. 네, 이제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뭐 관세를 높인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슈퍼 301조라는 거거든요. 그거 막 들어보셨죠? 슈퍼 301조 예전에 막 우루과이 라운드 막 이때부터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대체 슈퍼 301조가 뭔가 왜냐면 중국의 관세를 매길 때도 이 조항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301조 저 막 기자 시험 볼 때 막 상식 공부하느라고 막 그때 기억나시나요? 막 외우고 막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슈퍼 301조가 뭐냐면 1974년에 미국 의회가 무역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Trade Act of 1974. 근데 이 Trade Act 무역법에 섹션이 다 있잖아요. 섹션 뭐 301, 302. 네, 이 섹션 301이 이 섹션 301을 이제 저희가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섹션 301이 뭐에 관한 거냐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lief from unfair trade practices 그래서 이제 불공정 무역 이런 행태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1974년 미국의 무역법 섹션 301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 뭐 무역 협상 이런 걸 담당하는 데가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네, USTR이라고 하죠. USTR이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그냥 상대 국가가 미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가담한다는 그냥 그런 정황이 있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보통 관세를 정하고 이러는 건 뭐 의회든 뭐 행정부든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보통은 의회 허락을. 그렇진 않고요. 사실 그런가요? 무역 대표부가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대표부가
이제 뭐 관세 같은 것도 이제 뭐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공정 행위가 있네? 그러면은 그냥 단독으로 너네한테 뭐 관세를 우리가 20%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선 조치 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런 권한을 준 거구나. 네. 트럼프 전에는 사실 미국이 이제 슈퍼 301조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국제무역기구에 항상 그 무역 관련 소송이 많잖아요. 뭐 다른 나라 한국이 미국에도 소송을 걸 수 그렇죠. 있고 막 반더핑 소송 걸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소하고. 그래서 트럼프 전에는 이제 미국이 소송이 있을 때마다 국제무역기구에서 소송이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 관세를 되게 높이는 걸 막으려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막 미국산 쌀 뭐 싫다 이러면은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려면 너네 한국에서 오는 제품 미국에 우리가 보복 조치할 거니까 너네 관세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걸 막는 그런 걸로 슈퍼 301조를 활용을 했는데 트럼프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나라가 뭐 WTO에 미국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 미국산에 관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먼저 본인이 나서서 이제 관세를 다른 나라 산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약간 방패로 잘 쓰는 그렇죠. 방패로 했었는데 방패를 사용해서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왜냐면 그 전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다 자유무역에 대해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렇네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런 기조가 바뀌고 굉장히 좋은 비유네요. 이제 방패로 쓰다가 그거를 이제 창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이 슈퍼 301조라는 게 어떤 나라가 관세를 높이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유무역의 커다란 기조에 반하는 행위니까 그거를 억제하는 데에 사용해왔던 권한인데 이걸 무역 대표부한테 줬던 권한인데 그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는 생각하기에 자유무역이 뭐가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만 힘든데 미국만 불공정한 계약 맺어서 이렇게 우리가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공정하게 이윤을 취해가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이제 받을 돈을 받아오겠다 하면서 그 방패를 갖고 막 표창처럼 던지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 첫 번째 표적이 중국이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 당연히. 그래서 중국에 뭐 다른 나라에도 사실 관세를 부과하긴 했지만 중국이 처음이었는데 2018년 1월 그러니까 취임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중국산 세탁기 솔라 패널에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한 거예요. 뭐 태양광 패널, 이 솔라 패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똑같이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올리고, 중국도 똑같이 올리고, 그래서 이 2018년, 19년 2년 동안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 그럼 이 전쟁의 결과로 관세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전에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평균 관세는 3%였어요. 3%. 굉장히 낮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평균 21%로 증가를 한 거죠. 우와. 관세가. 그리고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중국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8%였는데 이 8%에서 21.8%로 중국도 굉장히 이제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높인 거죠. 네, 말 그대로 이 전략적으로 하나씩 서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군비 경쟁처럼 아름스 레이스처럼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터프하게 대응을 했다. 내가 중국산에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산이 뭐 국내 미국에서 비싸지니까 미국 제조업이 이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중국이 사실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중국에 뭐를 수출해오던 미국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관세를 우리한테 매기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자. 더 막 수출이 힘들어졌지만 이겨내자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도 안 그러겠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가장 큰 산업 분야가 뭘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미국이 막 정밀 기계 뭐 테크산 뭐 이런 게 더 앞서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왠지 뭐 안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수출을 안 할 것 같고. 제일 큰 건 자원? 그렇죠. 미국에는 뭐가 많죠? 미국 땅이 넓고 이제 미국에 저희가 뭐 아이오와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그렇죠. 네, 농업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농업 분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훨씬 높고 네.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근데 뭐 중국이 막 농산물을 수입해야 될 만큼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가져오는 농산품도 많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죠. 서로 왠지 식량은 뭐 식량이나 이런 거는 서로 좀 잘 안 할 것 같은데 식량 주권 막 뭐 이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가 사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항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콩, 네, 뭐 수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짜요? 그러니까 수수가 영어로 이제 소듐이더라. 소듐. 중국으로 이게 미국산 수수가 중국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중국이 미국산에 관세를 매기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도 농업 분야였던 거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농업이 활발한 농업이 그 GDP에서 말 그대로 주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이 대체로 또 공화당 지역들 아닌가요? 레드 스테이트? 네. 그래서 그럼 거기서 뭐야?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으려나요? 굉장히 너무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이제 콩, 수수, 그다음에 돼지, 그다음에 과일, 낙농업 이런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김성은 교수가 그 공저자인 요탐 마가리 교수랑 2021년에 낸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너무 재미있는 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길 때 그냥 뭐 랜덤하게 매긴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하는 지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보복 관세를 매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하긴 뭐 중국 그 많은 공산당이 뭐 가만히 이렇게 대충 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쵸 이제 트럼프를 대하는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는 거죠. 최대한 어쨌든 우리도 타격을 받지만 우리만 아프지 않고 너도 최대한 아프게 보복을 해주겠다. 보복 관세를 매기더라도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피해를 보게. 네,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데 이제 선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 선거가 좀 이렇게 뭐 민주당 공화당이 번갈아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딱 타겟을 해서 공화당 후보가 떨어지도록 네, 그래서 그 지역 이제 민심이 트럼프에게 돌아서도록 이런 전략을 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재밌는 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만 관세를 매긴 게 아니라 유럽선에도 매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 살 때 그때 저희가 와인샵에 와인 사러 가면 그게 크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 유튜브에도 그 짤도 있잖아요. 내가 마크롱하고 통화를 했는데 I said, no, but you're not going to do it, Emmanuel. You're not going to, no, Donald, it has already passed. I said, well, you better unpass it, because if you don't unpass it, you're going to pay a 100% tariff on all wines and champagnes that are shipped into the United States starting tonight. No, you cannot do that, Donald. You cannot do that. I said, I can do that. In fact, I'm just signing it right now. No. Okay, Donald, look, okay, we're not going to do it. 그 프랑스산 샴페인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막 20%씩 올랐어요. 그렇죠. 유럽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했는데 유럽의 보복 관세 패턴은 전혀 전략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치적인 거랑 상관이 없는데 중국의 보복 관세 패턴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거죠. EU 공무원들보다 그 중국 공산당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을 더 잘한 것 같네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무튼 뭐 이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트럼프의 이런 대중국 뭐 관세 전쟁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됐나? 경제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논문이 또 나왔어요. 데이비드 오토 교수가 오토 교수가 최근에 이제 아직은 출간된 건 아니지만 저를 항상 이제 워킹 페이퍼 MBR 워킹 페이퍼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초반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이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계속 서로 주고받고 했을 테니까. 네, 이제 초반에 관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뭐 100% 뭐 아주 심각한 공화당 지역은 아니고 스윙 카운티.
이야, 이제 공화당 그렇구나. 비중이 한 45에서 65 정도 되는 스윙 카운티를 타겟을 했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 관세, 보복 관세 받으니까 이 농업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 찍었더니 뭐야, 뭐 수출도 못 하게 되고 불만을 가져서 이제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거를 노렸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지역,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이제 중국이 쫙 옮겨갔다는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미국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먼저.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원래 뭐 우리가 10달러에 수입할 수 있던 거를 지금은 15달러를 내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산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장들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제 크게 뭐 중국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미국에 갈까? 비용이 높아진 셈이니까. 네, 이런 이제 논리를 폈는데 실제로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그 관세가 해당 지역 일자리나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던 걸, 중국산 수입하던 거를 미국에서 대체하기보다는 베트남산 쓰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관세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네. 보면은 막 200 빌리언 달러 이러면 관세 규모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200 빌리언 달러? 네네. 근데 편집장님이 딱 지금 예측하신 대로 중국산에 미국이 관세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국내산, 여전히 비싼 미국 국내산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중국산 말고 뭐 베트남산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외 제품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대부분이 제조업, 뭐 장난감, 옷 이런 거여서 막 이거를 뭐 베트남에서 수송하는데 미국까지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중국이 부과한 미국산에 대한 보복 관세는 특히 미국의 농업 분야에 굉장히 타격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이 관세를 올리면 원래 미국에서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농부들은 다른 농업 시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수출할 수 있는. 사주는 데가 없나? 근데 사주는 데가 없는 것도 있지만 농업 제품은 우리가 배로 나르거나 비행기로 나를 때 훨씬 더 많은 이제 뭐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콩을 이제 생산을 해서 그 콩을 바로 중국으로 갖다 날랐는데 이제 중국에 팔 수 없으면 베트남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콩 베트남에 팔려면 베트남의 냉동 저장고 그렇죠.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장난감은 그런 걸 안 해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선도 해야 유지가 되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송 비용이나 그러니까 재반 인프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야 그래 여기서 안 사주면은 뭐 팔로 저기로 바꿔 그래가지고 하기에는 그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인프라 비용 기간 뭐 이런 게 엄청 무시를 못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뭘 팔고 우리가 중국에 뭘 파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면 이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근데 뭐 예측을 했더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것 같긴 한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들이 중국산의 관세를 매겨서 이렇게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해서 미국의 농부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뭘 실시했냐면 이제 그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MFP라는 정책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게 뭐 Market Facilitation Program이라고 이제 MFP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농부들에게 농업 종사자들에게 이제 보조금 피해 받은 것만큼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 규모만 해도 2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산을 아무튼 뭐 어디 갑자기 생겼을 리도 없고 트럼프가 특히 뭐 감세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빼왔을 텐데 그렇군요.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정책이었네요.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또 어르고 달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전쟁은 경제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 특히 농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공화당 지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은 진짜 Art of the Deal이라고 할 만하네요.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왜 그러면 사실 이렇게 농업 분야에 실제로는 피해가 갔는데도 왜 공화당 지지가 늘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유권자들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 데이비드 오터 교수 같은 정말로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막 몇 년을 써서 분석을 해야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사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더라도 이런 관세 전쟁을 통해서 대통령이 가장 미국에서 권력이 센 대통령이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지를 보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의 80%가 미국이 중국과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해서 중국의 무역 정책,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뭐 민주공화 할 거 없이 80%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중의 중국에 대한 심리라든지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치적 레토릭을 좀 한번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중국을 상대로 되게 공격적인 어떤 정책, 뭐 관세도 매기고 뭐 비난도 하고 그런 레토릭으로 뭘 펴다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미국이 역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의회에서 어깃장을 놔서 민주당이 다 막아서 그 다음에라고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도 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작용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미국에서의 중국 여론을 보면 그러게요. 민주당이 이런 트럼프 정책에 중국에 대한 어떤 뭐 관세라든지 정책에 크게 이제 뭐 제약을 주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말 그대로 저는 이 제목에 이렇게 써놓고 이 표현이 좀 너무 셀까 해서 그랬지만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오면서 사실 정치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트럼프랑 이제 정반대로 했을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니야 우리는 중국하고 계속 이제 무역을 더 돈독히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을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 반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은근히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이 무역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기반이 됐을 오늘의 세 번째 그렇다면 미국 유권자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좀 짧게 살펴보죠. 네, 한 2016년 전만 해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과 호감도가 살짝 더 비호감보다는 높았거든요. 근데 2012년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2기 때 들어서면서 특히 시진핑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이런 도발 행위 같은 걸 하면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비호감도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비호감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 같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한 걸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최근 조사에서 중국에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82% 굉장히 높죠. 근데 한국도 80%, 일본은 더 높습니다. 일본은 87%. 한국도 80%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응답자 국민의 80%가 중국이 비호감이라고 답하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2002년, 20년 전에는 중국이 비호감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31%, 호감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66%. 근데 이게 20년이 지난 현재 비호감이 80으로 올라갔고 호감도가 19%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비슷하네요. 네, 호감도가 2002년만 해도 더 높았었는데 네. 비호감도가 훨씬 증가를 했고. 그렇구나. 저는 미국은 뭐 이렇게 전 맨날 이제 미국만 보다 보니까 정작 한국에서는 그 호감도 비호감도가 어떨까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지. 반중 정서가 굉장히 뭐 크다. 반대로 또 중국에서도 뭐 혐한 정서가 어떻다 이런 걸 그냥 되게 겉핥기로만 봤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상당히 놀랍네요. 네, 특히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또 재밌는 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유일하게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여론이 같이 움직이는 분야가 이제 중국에 대한 여론인데요. 실제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비호감도가 높긴 해요. 네. 하지만 민주당도 뭐 3분의 2 이상이 않네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이제 뭐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의 83% 정도가 중국에 굉장히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민주당도 68%가 이제 비호감,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제 뭐 부정적인 그 정책이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이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비교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항상 오늘 에피소드를 다시 이렇게 들으실 때도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트럼프 지지층은 중국을 너무 싫어하고 바이든 지지층은 뭐 민주당 지지층은 중국을 뭐 반대로 대체로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치 성향에 관련 없이 중국에 관한 어떤 의견, 그 다음에 호감도는 대단히 비슷하게 나타난다. 바이든의 중국 정책은 어땠는지, 이번 그 집권기에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이제 중국이 세계 무역 시장, 그러니까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을 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되어서 미국과 협력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그게 큰 기조였어요. 그게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가 네. 어떤 기본 전제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와 또 시진핑이 중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기조가 깨진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럼 이걸 뒤집었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공약한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뭐 공약을 설마 진짜 저렇게 할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관세도 올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은 오히려 뭐 이거에 있어서는 공약을 막 딱히 내건 게 있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실제로도 정책적으로도 트럼프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 네. 본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실 때마다 사실 미국 정치의 본질은 큰 변화가 잘 없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막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슉슉슉 바뀌고 맞아.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같이 정책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막 바뀌지 않거든요. 물론 바뀌는 분야가 있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어떤 관세 정책 이런 거는 거의 바뀌지가 않았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그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수장도 본인이 임명하고 USTR이 네. 굉장히 권한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때 시행됐던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렇죠. 그런 생각만 있었다면 근데 그 관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뭐 매파랑 다른 새가 이름이 뭐죠? 뭐죠? 왠지 이것도 재밌는 거. 까치인가요? 진짜 웃기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비둘기. 까치.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둘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뭐 우호적인 사람을 이제 뭐 임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바이든 내각에서 가장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이크 설리반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안보 수석인데 제이크 설리반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매파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렇구나. 국가안보실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려면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바이든 외교 정책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키텍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조를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토니 블링컨과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이 2023년에 Foreign Affairs라는 뭐 잡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사 잡지에 미국 권력의 뭐 원천, 뭐 The Sources of American Power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바이든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고 견제하고 억제하는 생각은 같은데 트럼프가 좀 더 이제 요란하게 했다면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산에 관세를 많이 매기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너네한테 관세 많이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이렇게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그런 빠른 정책 변화를 이제 요구를 했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protect and promote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나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거 중국산에 꼭 의존하지 않거나 뭐 이제 뭐 미네랄 같은 거 핸드폰 만들 때 되게 그런 광물 같은 거 광물 필요한데 이거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산을 통해서 뭐 전자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뭐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책을 장기적으로 짜고 있는 거죠. 바이든은. 그래서 요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랑 그냥 서로 뭐 관세만 매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너네 관세 매길 거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산에도 똑같이 뭐 매기고 막 이런 연쇄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기긴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국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너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견제 정책을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같이 하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미국의 기계를 들여가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제 규제 같은 게 많아지면서 단순하게 중국의 직접적인 어떤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중국을 압박해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이든은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을래? 하는데 하기 싫은데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미국을 그렇습니다. 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때 시행되었던 관세 같은 걸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온 게 이제 중국의 기술 발전, 중국이 기술을 통해서 패권을 획득하는 걸 견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상무부의 그런 시행 세칙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거, 중국으로 미국 기술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 반도체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떻게 중국에 대한 태도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트럼프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unilateralism이라고 해서 우리는 혼자 가겠다. 그리고 America first.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 이제 분리돼야 된다. decoupl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무역 대표부 수장을 지냈던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디커플링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서로 그냥 따로 가자. 그냥 남남으로 살자. 이혼하자. 그러니까 뭐 물론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진짜 서로 그냥 모른 채 살자. 남으로 살자. 이게 트럼프의 어떤 기조 또는 그렇다면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다자주의.
다자주의를 강조를 하고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분리되는 거는 전 세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경쟁하되 협력하면서 나가야 한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아예 남처럼 사는 거는 이제 와서는 제가 볼 때 잘 그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거 다 견제하면서 너네랑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래. 이거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비유가 좀 뭐 지나치거나 좀 틀렸다 싶으면은 지적을 해줘요. 제 생각에 만약에 트럼프가 그리는 그 그림이 중국이 싫으니까 중국이랑 진짜 따로 살래. 미국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어. 더 불공정한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우리 남으로 살자라면은 바이든은 계속 같이 살긴 사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우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최첨단 기술 그다음에 아주 고부가 가치는 우리만 할 거니까 중국 너네는 그런 건 하지 말고 계속 좀 이렇게 짜잘한 거 뭐 인건비 싸게 하는 거 이런 것만 해서 먹고 살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같이 사는 거 뭐 내가 인정해 줄게. 약간 요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고마워 하면서 그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마찰이 진짜 불가피한 그런 정책을 펴는 거 아닌가. 이건 뭐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이든은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장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둘 다 중국에 굉장히 터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훨씬 더 이루기 어려운 과제이고 그다음에 다자주의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국 정책에 우리 동맹국들 일본, 한국, 뭐 유럽이 다 동참하기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 한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고차원의 고차 방정식인 것 같고 저글링도 막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대여섯 개를 돌려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동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IRA라고 하죠. Inflation Reduction Act. 네, 그 법안이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사실 엄청난 혜택을 주잖아요. 그랬죠. 네, 전기차 관련해서 뭐 현대차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럼 미국의 자동차 뭐 GM이라든지 포드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뭐 일본산이나 한국산이나 유럽산에 비해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일본, 유럽, 한국 동맹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기업에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가 동참해야 하지?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이제 선거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트럼프의 그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이 계획 자체가 다른 동맹국들에게는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중국을 향한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훨씬 더 동맹국들이 대비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뭔가 이제 정책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해서 불확실성은 크긴 하지만 이제 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기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응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용이한 것 같고 동맹국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불확실성은 없고 방향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동맹국 입장에서는 참여하기도 어렵고 빠지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어땠는지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오늘 1, 2, 3, 4 이거 어떻게 다 하지 했는데 하긴 했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뭐 중국 정책이 제가 볼 때 올 대선, 미국 대선을 가를 뭐 결정적인 이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중국이나 무역 정책이 뭐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좀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해놓은 관세를 없애겠다. 뭐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유권자
심리나 이제 의견을 봤을 때는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기간에 이거를 문제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미국의 대기업들이나 중국과 무역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관세 때문에 너무 피해가 크니까 없애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걸 없애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죠. 선거 캠페인에서 굉장히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두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뭐 굉장히 뭐 차이점을 보이거나 그래서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선거에서는 뭐 큰 이슈가 안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목을 해서 보고 또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그 특히 입장에서는 뭐 한국의 뭐 그 무역 경제 대외 관계 담당 부서나 뭐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너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서 뭐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또 그다음에 게다가 지금 선거가 여전히 지금 되게 동전 던지기처럼 되게 50대 50 지금 누가 될지 이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상황이라 되게 속 시원한 답은 아니겠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2016년보다 더 나은 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정책이 바뀌고 안 바뀌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너무 막 예측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의 레토릭보다는 진짜로 이 행정부 아주 그 세부 부서에서 그 시행세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주목을 하면은 지금 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오늘 그 선거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뭐 선거 이야기,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는 언론에서도 뭐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만 봐도 사실 그 흐름을 짚을 수 있는데 그 기반에 어떤 정책적인 차이, 그 다음에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어떤 뭐 그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주목해서 봐야 할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메리카노가 아니면은 어디서도 짚어주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아메리카노다운 에피소드를 저희가 지금 진행한 것 같네요.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역시 내셔널 트레저 크리티컬 에셋 악플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다운 활약을 아닙니다.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 SBS에 그 워싱턴 DC 가셨을 때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했던 거가 유튜브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유영 교수님이 역시 그 말을 잘한 또 편집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유튜브에 맞게 유영 교수님 말을 잘 해서 좋다 싶으면서 그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한 1000 조회수 얻기도 어려운데 몇 배야 이게 아무튼 10만 뷰 저희의 재산과 그 트럼프의 재산의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영상도 그래도 참조해 주시고 근데 아메리카노를 열심히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이라면은 사실 그 영상이 뭐 새로울 건 없는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언급했던 이유가 어쨌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좋다, 부럽더라. 그래서 그랬던 거고 아메리카노에는 더 깊은 얘기, 사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도 좀 널리 알려질 수 있게 애청자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뭐 여기서 정리하시죠, 교수님.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메리카노 재밌게 봐주시고 계시다면은 댓글, 좋아요, 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아메리카노에 어떤 질문이든 뭐 피드백이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이메일 americano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